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지금 단군 이래 최대의 국방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장의 승인 문서와 바다 밑을 조용히 미끄러지는 한 척의 괴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동해의 심장부에서 포착된 정체불명의 수중 신호. 미국과 중국의 정보망이 동시에 이상 경보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가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힘, 소리 없이 균형을 바꾸는 힘.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하지만 그들의 의심은 곧 경애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의존적 동맹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젠 침묵으로 세계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기사 한 줄보다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절대적인 자존의 선언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힘을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사실을 세계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카터 블레이크, 영국 해군 출신 분석관이죠. 그런데 제 손은 이미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동해 상공 정찰 데이터가 이상했거든요. 고속인데 저소음, 장거리인데 무급류. 제가 아는 디젤 잠수함 성능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반박하지 않는 것도 의상했고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 22년간 영국 해군에서 바다 및 세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수함이 내는 소음, 그 미묘한 떨림 하나하나가 제겐 책과 같았어요. 러시아 잠수함은 거칠고 투박한 소리를 냅니다. 미국 것은 정교하지만 여전히 들리죠. 중국 것은 글쎄요, 아직 배우는 단계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의 데이터는 달랐어요.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파형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중얼거렸죠. 소음 패턴이 예쁘게 정리돼 있었어요. 마치 군인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말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정체불명의 고속 이동체였습니다. 수중에서 시속 40노트가 넘는 속도를 내면서도 소음은 디젤 잠수함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제가 혼잣말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건 주변 반응이었어요. 미군 칠함대가 갑자기 대잠 초계 루트를 바꿨습니다. 중국 해군도 마찬가지였고요. 평소라면 서로 견제하느라 바쁜 이들이 동시에 조용해진 거예요. 마치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수함의 최대 무기는 침묵이다라고 해군 교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정부 발표도 단정적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했죠. 평소 신중한 한국 정부치고는 드물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북대서양에서 러시아 잠수함 하나를 놓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추적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커다란 그림자가 동해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꼬리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제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도 경험도 부족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건 숫자를 믿는 것입니다. 다음 날 워싱턴 소식통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블레이크, 너 한국 관련해서 뭔가 알고 있나?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비공개 기술 협력 일정표에 이상한 항목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속 회의가 흔들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문장 구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확신에 찬 어조, 구체적인 시간 표현. 이건 빈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지도를 꺼냈습니다. 동부가 해역도였죠. 손가락으로 동해를 따라 그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배가 정말 한국 것이라면 동북아의 새벽이 바뀌는 거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조선업 1위,
반도체 강국,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까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에서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블레이크, 큰일 났어. 한국 관련 특별 승인이 떨어졌다고 해. 목소리 주인은 제 해군 시절 동기인 톰 해리슨이었습니다. 현재 미 국방부 해양전략과에서 일하고 있죠. 무슨 승인 말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저농축 우라늄 20% 이하 농축도로 핵연료 사용 허가가 났어. 그것도 조건부로. 톰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수십 년간 절대 안 된다던 게 갑자기 조건부 승인으로 바뀐 거야.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농축 우라늄 20%면 핵무기 제조엔 부족하지만 핵 추진에는 충분한 농축도예요. 더 중요한 건 재처리 관련 물꼬가 터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허용했지? 미국이? 제가 물었더니 톰이 한숨을 쉬더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 하지만 고위층에서 위험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고 프레임을 바꿨다고 해. 그리고 한국의 기술 투명성과 관리 능력을 신뢰한다는 거야. 신뢰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신뢰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검증과 확신이 있어야 하죠. 미국이 한국을 신뢰한다는 건 뭔가 이미 확인된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의 기존 역량을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폭장치 기술, 탄도 유도 시스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있었어요. 부족했던 건 핵연료 권한뿐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여전히 미온적이었거든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검토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군 관계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진지했고 긴장했고 때로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언론은 속도를 놓쳤다. 군은 놓치지 않았다고 제가 메모했습니다. 군인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들의 반응이 진짜 온도계였습니다. 다음 날 제가 직접 한국 해군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런던 해군 대학 시절 같이 공부했던 김대령이었어요. 김대령, 요즘 바쁘시죠? 제가 농담조로 물었더니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뭔가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과거 한국의 기술 발전사를 훑어봤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산업, 1990년대 자동차, 2000년대 반도체와 조선업. 한국은 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어요. 그것도 조용히, 철저히 준비해서 말입니다. 문턱은 낮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이미 달려오고 있었다고 제가 일기에 적었습니다. 미국의 승인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마지막 단계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겠다고요. 서울로 말입니다. 회의는 군인의 장갑이다. 그러나 장갑은 언젠가 벗는다고 혼잣말했어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톰에게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블레이크, 너 정말 가는 거야? 응,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조심해.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만 보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려는 건 숫자였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한국의 맑은 하늘로 바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나는 항공권을 결제했다. 회의는 공항에서 멈췄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제 상상보다 더 진전됐다면, 동북아 바다의 게임이 완전히 바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한국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조용한 움직임들. 이곳엔 뭔가 다른 리듬이 흐르고 있었어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김 대령의 배려 덕분이었죠. 블레이크 씨, 영국 해군 출신이시니까 이해하실 겁니다라며 그가 미소 지었어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한 설계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자로 구조도, 방음 코팅 설계도, 충격 흡수 시스템. 이건 도면이 아니라 운용의 언어였어요. 한국해군공학 장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수중 추진체는 저소음 마이너스 고속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허풍이 아니라 확신의 톤이었습니다. 소음 수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장교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기존 핵추진 잠수함보다 30% 낮은 소음 수치였거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방진 고무 소재 개발과 추진체 날개 각도 최적화입니다. 3년간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죠. 장교가 벽에 고무 패널을 툭툭 두드렸어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잠수함 내부 모형이었습니다. 실제 크기의 절반으로 만든 것인데도 엄청난 크기였어요. 잠수함 발 사탄도미사일 열발급 구성이 가능합니다. 엔지니어의 설명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모형 내부를 살펴보며 깨달았습니다. 플랫폼, 무기, 기폭장치가 모두 완비돼 있었어요. 부족했던 건 정말 핵연료 권한뿐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조용히 오래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다는 정직하다. 거짓 소음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바다는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소나 반사 면적 그래프를 보여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기존 잠수함의 60% 수준이었어요. 스텔스 전투기처럼 잠수함도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듣고 제가 감탄사를 내뱉었죠. 이건 공학의 시다라고 제가 말했더니 김 대령이 빙긋 웃었어요. 블레이크 씨,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실제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화이트보드에 플랫폼 마이너스 무기 마이너스 연료 3요소가 그려져 있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초록색 체크 표시가, 세 번째에는 이제 막 체크 표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거였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경쟁자를 보러 와서 선생을 만났다. 제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조선소 작업 라인 영상도 봤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정확한 움직임들. 이들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을 조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침묵은 기술의 자신감이었다고 제가 그날 일기에 적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강함. 그게 진짜 강함이었어요.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억제는 말이 아니라 구조다. 한국이 만들고 있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구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알아야 한다. 이제 나도 변해야 한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냉소와 조롱이었습니다. 국제안보전략연구소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서 동료들이 비웃었어요. 블레이크, 한국에 다녀와서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냐? 독일 출신 해양전략 전문가 클라우스 밀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예산도 모자라고 기술도 부족한데. 뭘 만든다는 거야?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일본 방위성 출신 다나카 박사도 거들었습니다. 지역 불안정화의 주범이 될 뿐이야. 중국을 자극해서 군비 경쟁만 부추길 거다. 그의 말에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본 것들, 들은 것들이 너무나 생생했는데 이들은 책상 위의 지도만 보고 있었어요. 회의로는 쉬웠다. 현장은 어려웠다고 제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들은 서울 브리핑룸의 그 정확한 숫자들을, 엔지니어들의 조용한 자신감을 보지 못했어요. 프랑스 해군 출신 장 윅피에르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유지비만 해도 연간 수십억 달러야.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 대령이었어요. 블레이크 씨, 다음 주 성능 테스트가 있습니다. 소음 수치로 말하겠습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의 지도는 파도를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모두 이론가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직접 잠수함과 씨름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블레이크, 너 정말 한국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밀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나는 깃발이 아니라 데이터를 따른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기술 수치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군인의 칼집에 넣어둔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조용히 펼쳤습니다. 소음 수치 그래프, 추진 효율 데이터, 방진 소재 성능표.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숫자는 웅변보다 강했습니다. 수치가 이미 대답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본 건 허풍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허풍을 치지 않습니다. 다나카 박사가 자료를 꼼꼼히 보더니 표이 굳어졌어요. 이 소음 수치가 정말인가요? 제가 직접 브리핑받은 내용입니다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밀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블레이크, 혹시 더 자세한 자료가 있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조롱하던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제 개인 노트에 적었습니다. 객관성은 용기 다브젝티비티 커러지. 제가 한국 편에 선 게 아니라 진실 편에 선 거였어요. 한강변에서 다짐했던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갈등은 끝났다. 증언만 남았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김 대령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테스트 참관하겠습니다. 해군은 자랑하지 않는다. 실전만 말한다고 하셨죠. 이제 바다가 말할 차례입니다. 제 마음속 갈등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 편이 아니라 진실 편에 선다고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진실은 곧 수면 위로 떠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해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중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대규모 해상훈련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김 대령이 저를 브리핑룸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블레이크 씨,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 지도가 떠 있었는데 빨간 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더니 작전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주변국들의 대잠 초계망입니다. 평소보다 300밀도로 배치됐어요. 우리 시험을 방해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성능 테스트를 예정하자 갑자기 주변 바다가 함정들로 가득 찬 거였죠. 그들은 인정 대신 포위를 택했다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문제는 날씨였어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이 동해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파고 4m, 풍속 초속 20m. 평소라면 모든 해상 작전을 중단할 상황이었어요. 연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해군 제독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자는 좋은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실전은 늘 최악의 날에 오거든요.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 해군의 각오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은 완벽한 조건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조건에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시험 당일 새벽, 저는 한국 해군 지휘함에 탑승했습니다. 바다는 정말 거칠었어요. 파도가 함교를 때릴 때마다 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런 날씨에 정말 하는 거냐고 속으로 걱정했어요. 오전 7시 드디어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서서히 잠수하는 게 보였어요. 파도가 거칠수록 잠수함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바다가 심판할 것이다라는 제독의 말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고속 기동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시속 35노트의 속도를 유지하며 소음 수치를 측정하는 거였어요. 레이더실의 소나 오퍼레이터들이 긴장한 얼굴로 헤드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소음 수치 정상입니다. 오퍼레이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거친 바다에서도 목표 수치를 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 번째는 장기 자망 테스트였습니다.
6시간 동안 수심 200m에서 버티는 거였어요. 폭풍이 지나가는 동안 바다 밑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정확함은 용기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제가 혼잣말했어요. 그런데 오후 2시경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귀를 찢는 소리였어요. 뭔 일입니까? 제가 소리쳤더니 장교가 답했습니다. 원자로 냉각수 온도 이상 경보입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얼어붙었습니다. 원자로 사고라면 대형 참사가 될 수 있거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날씨에 무리했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의 대응은 침착했어요. 젊은 장교가 체크리스트를 차근차근 읽어나갔습니다. 원자로 온도 확인, 냉각수 압력 확인, 센서 작동 상태 확인.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15분 후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센서 오탐입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폭풍으로 인한 진동이 센서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실제 온도는 정상 범위예요. 오탐이다. 절차대로 간다는 제독의 한마디로 테스트가 계속됐습니다. 제가 감탄했어요.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절차는 공포보다 강하다고 제가 메모했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해결책이 나오는 거였어요. 오후 6시 폭풍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잠수함이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함교에서 신호탄이 올라갔어요. 무전기에서 간결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테스트 컴플리트. 모든 목표 수치 달성했습니다. 브리핑룸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새벽 바다가 고요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바다는 우리 편이었다고 제가 속삭였어요. 김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블레이크 씨, 어떠세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답했어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결과를 낸 거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력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이었어요. 이제 아무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제가 일기에 적었습니다. 바다가 증명해줬거든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 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런던 타임스가 일면 톱기사로 터뜨린 특종이었어요. 한국 SSN 소음지수 95데시벨 미만 달성이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기술 분석이 실렸습니다. 저는 아침 커피를 마시다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직접 목격했던 그 테스트 결과가 고스란히 공개된 거였거든요. 95데시벨이면 러시아나 중국 잠수함보다 40%나 조용한 수준이었습니다. 영국 해군 본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동료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톰 해리스는 목소리에 당황이 가득했어요. 블레이크, 이게 진짜야? 한국이 정말 이런 수치를 달성했다고?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숫자가 신문 일면이 됐구나. 더 놀라운 건 각국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조롱하던 이들이 하나둘 침묵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의 클라우스 뮬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조용히 삭제했고, 일본의 다나카 박사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프랑스 해군 연구소에서 발표한 분석 보고서가 결정타였어요. 한국의 수중 추진 기술이 기존 핵추진 잠수함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거였죠. 미국 해군 고위 관계자도 비공식 코멘트를 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다.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이 한 줄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축하는 대신 더욱 조용해졌어요. 한국 해군 대변인은 간단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운용으로 말하겠습니다. 기술은 소음이 아니라 침묵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이겼지만 자랑하지 않는 모습, 성공했지만 더 깊이 잠수하는 자세.
이게 진정한 강자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들지 않았다. 더 깊이 자망했다고 제가 메모했어요. 영국 동료 장교인 데이비드 클라크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했다 웰던. 짧지만 무게 있는 인정이었어요. 22년 해군 생활에서 그가 이런 찬사를 보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준비해온 칼럼을 마침내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국 해군 출신으로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말이에요. 제목은 나는 보았다. 이제 말한다였습니다. 칼럼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처음엔 한국을 의심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들이 제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입니다. 진실이 소음을 이겼다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강함은 조용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했어요. 칼럼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BBC에서 저를 인터뷰 요청했고 CNN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영국 해군 출신이 왜 한국을 그렇게 극찬하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인터뷰에서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 편이 아니라 진실 편에 섰을 뿐입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나는 오늘 한국과의 성숙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공식적으론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대잠 전력 예산을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비판하면서 행동으로는 인정한 셈이었죠. 일본 해상자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과도한 무력 증강이라고 표면적으로 우려를 표했지만 뒤로는 미국의 최신 대잠 헬기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모든 주변국이 한국의 능력을 인정한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템스강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강물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철학이었다고 말입니다. 강함을 과시하지 않고 침묵으로 증명하는 철학 말이에요. 외신들의 헤드라인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한국, 수중 강국으로 부상, 동북아 해양 세력 판도 변화, 조용한 혁명을 완성한 나라. 모든 기사가 한국의 성취를 다뤘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추가 발표도 없고 자축 행사도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저는 마침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기록한다고 다짐했어요. 카터 블레이크라는 이름으로, 영국 해군 출신이라는 경력으로 한국의 성취를 역사에 남기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침묵으로 세계를 설득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소음이 아니라 침묵으로, 과시가 아니라 겸손으로, 떠들썩함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으로 세상을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한국의 SSN 성공이 전 세계에 미친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라 중소국가들의 방위 전략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였어요.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해군 전략이 그 첫 신호였습니다. 핵 없는 핵억제에서 인프라 임계 접근으로라는 제목의 백서였는데 한국 모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벤치마킹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스웨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립국이면서도 강력한 방위력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를 한국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조용한 기술, 확실한 절차, 긴 호흡이라는 한국식 접근법이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른 거였습니다. 저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한국 모델이 바꾼 해양 억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차관이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강대국이 아니어도 핵심 기술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주변 강대국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대잠 전력에 투자하는 예산이 전년 대비 300% 늘어났어요. 러시아도 태평양 함대 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해상자위대가 미국에 요청한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 대잠 헬기 성능 업그레이드, 소나 시스템 첨단화. 모든 게 한국의 SSN을 의식한 조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어요. 각국이 대잠 전력 증강에 나서면서 국방비가 급증한 거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하나 때문에 동해 전체의 초계 강도를 높여야 했고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어요. 러시아 해군 전문가 이고르 볼코프가 모스크바 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한 척의 잠수함으로 우리가 10척을 더 만들게 했다. 이것이 진정한 억제력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동맹 구조도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발언권이 눈에 띄게 커진 거예요. 한미일 3국 해군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과의 해양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호주 해군 참모총장이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 해군과 기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어요. 전략 자주라는 개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보호하는 나라가 된 거였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무력으로 주변국을 굴복시킨 게 아니라 기술과 철학으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놓은 거였어요. 강함은 타인을 바꾼다고 제가 일기에 적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해군 제독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중소국가도 바다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대만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고 잠수함 건조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극도로 경계했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북한에서 나타났습니다. 평양이 갑자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수중 전력이 완성되자 기존의 위협 전술이 무의미해진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방식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모델은 전쟁을 미룬다고 제가 결론지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한국 사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에 한국의 저소음 기술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런던 해군 대학에서 새로운 과목이 개설됐습니다. 한국식 해양 억제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첫 강의를 맡게 됐는데 수강 신청이 몰려서 강의실을 2번이나 바꿔야 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에 새로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강함은 시끄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이죠. 젊은 해군 사관생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평화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침묵의 억제가 실제로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하자 오히려 대화의 여지가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템스 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룬 성취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말이에요. 그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상대를 인정받게 만드는 철학 말이에요. 정확한 절차는 전쟁을 늦춘다고 제가 최종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완벽에 가까운 기술 관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겸손한 태도가 결국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제 서재에서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의 마지막 기록은 존경이다라고 적으며 펜을 놓았습니다. 침묵의 억제가 평화를 길게 만든다는 한국의 철학이 이제 전 세계의 교과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을 마음에 새겼어요. 런던 해군 대학 연구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지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템스강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처음 접했을 때의 회의적 시선부터 서울에서 목격한 놀라운 현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취까지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저는 영국 해군에서 22년간 바다의 잔혹함을 배웠습니다. 파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소음은 실력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을 몸으로 익혔어요. 그래서 숫자와 데이터만을 믿어왔고 감정보다는 냉정한 분석을 신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은 제 모든 신념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줬어요. 진짜 실력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조용하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인 거니까요. 서울 브리핑룸에서 처음 한국 엔지니어들의 설명을 들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허풍이 없었어요. 오직 기술에 대한 확신과 바다에 대한 겸손함만 있었습니다. 바다는 정직하다던 그 엔지니어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한국을 의심하러 갔다가 한국을 존경하고 돌아왔습니다. 경쟁자를 분석하러 갔다가 선생을 만나고 온 셈이에요. 22년 해군 경험으로도 본 적 없는 완성도를 한국에서 목격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성공을 이뤄낸 후에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조용해졌고 더욱 깊이 잠수했습니다. 우리는 운용으로 말하겠다던 한국 해군의 한마디가 진정한 강자의 품격을 보여줬어요. 언론의 소음이 가라앉자 바다가 대답했습니다. 폭풍 속 성능 테스트에서 한국의 SSN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최악의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이었고 완벽한 절차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보호하는 나라로,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대잠 전력에 쏟아붓는 막대한 예산이 한국 기술의 위력을 증명합니다. 일본이 미국에 요청한 추가 무기 도입이 한국 실력의 현실성을 보여줘요. 말로는 비판하면서 행동으로는 인정하는 모습이 더욱 확실한 증거겠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위협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상대를 인정받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잭팟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한국이 얻은 건 무기 그 이상이었거든요. 국가의 품격과 국제사회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긴 자막 능력, 낮은 소음 수치, 완벽에 가까운 절차. 이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응축됩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이 나라를 시험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승리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강해졌으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은 것, 성공했으면서도 오만해지지 않은 것, 그리고 무력을 갖추었으면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기록합니다. 카터 블레이크라는 이름으로, 영국 해군 출신이라는 경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말이에요. 한국은 무기보다 품격으로 강해진 나라라고. 바다 위 일출을 바라보며 한국 잠수함의 함교 실루엣을 떠올립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고, 깊지만 따뜻하고, 강하지만 겸손한 그 모습이 한국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십 년 후 역사가들이 이 시대를 되돌아볼 때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21세기 초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새로운 강함의 철학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이에요. 강자의 미덕은 침묵과 책임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침묵의 억제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평화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며 오늘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한국은 바다에, 세계에, 그리고 역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